개통령, 강용. 개통령 강용이. 네. 형욱이. 형이라고 해요. 방송이. 네네네. 물론 훈련 되게 잘하는 친구의 전문성이 좋아요. 네네. 근데 그 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다고 해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비즈니스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달란트 투자에 이렇게 함께 방송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비즈니스협회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 1인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제대로 된 이 매출 상승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 노하우, 사내 문화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비즈니스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심길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제가 20대 사장 만들기라고 하는 청년 창업 커뮤니티로부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2004년도부터니까 되게 오래됐네. 그렇죠. 꽤 됐죠. 17년, 18년째?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를 원래 졸업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하시면 대기업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고려대를 중퇴를 했고요. 중퇴하셨구나.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고대 2학년까지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네. 군대에서 만났던 저희 후임이, 저보다 석 달 후임이었거든요. 그 후임이 계속 책을 보고 열심히 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저도 휩쓸려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사업에 눈을 좀 뜨게 되고, 내가 나가서는 정말 이 남들처럼, 그때는 저 꿈도 변변치 않았어요. 공무원 이런 느낌? 그래도 말은 좀 크게 대통령 하고 싶다. 난 외교관 될 거야. 이런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딱히 그런 생각도 없고 나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지금 내 길은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상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장사라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노점상을 시작했던 게 그 첫 번째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면은 다 취업이 안 돼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가. 이거는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좀 개척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열심히 그대로 매진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게 노점상도 하셨다고 들었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정말 이런 건 좀 특별했다? 이런 영업 관련 스토리? 이런 거 영업 관련 말씀해 스토리?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예전에 지금 제가 그 영업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영업인협회와 주식회사 한국비즈니스협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영업인협회를 제일 처음 만들 당시의 일인데 아무래도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영업인협회에 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을 팔아보면서 나는 다 그 업계에서 1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5만 가지 다 팔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거를 팔면은 남자가 이 사람이 정말 잘 파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받을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가 운영하고 있던 20대 사장 만들기라고 하는 그 청년 창업클럽 거기에 한 대표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신데 그분이 면생리대를 만드시는 조그만 공장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떼다가 그래 남자가요? 네. 남자예요, 그분도? 그분도 남자죠, 남자? 네. 그 여자친구의 생리통을 좀 고쳐주려고 만들었었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면패드가 생리통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 생리대를 제가 갖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여자들의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네네. 정말 물 부어서 일회용 생리대 차보기도 하고, 또 덩어리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려고 그러면, 여자 화장실 뒤져가면서 변태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그걸 팔았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걸로 이제 매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생리대 파는 총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언론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그래도 영업인 협회라고 하는 그런 회를 만들어서 내가 장을 해도 말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초반에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네. 거의 변태 약간 그럼요. 볼 수도 있잖아요. 을지로입구역에 가면은 그 SK 네트워크 타워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그때 기억으로는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들어가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시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그 한국 비즈니스 협회, 영업인 협회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개통령, 개통령 강혁이. 네. 형욱이. 형이라고 해요. 되게 방송이. 네네. 형 동생 하나 사이다 보니까 형이라고. 진짜요? 네네. 일단 강영욱 소장 같은 경우는 제가 11년도 초에 네. 아마 그때 2월, 3월, 아마 3월 달쯤 됐던 것 같아요. 11년도 초에 제가 그 강아지를 한 명이란다.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집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 훈련을 좀 맡기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잖아요. 저보다 4살이 어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2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7, 8쯤 됐나? 7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나이에 아주 젊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크게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차 떼고 퍼 떼고 그렇게 크게 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광고 나가고 뭐 그거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월세 나가고.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좀 조언을 주고받다가 정식으로 11년도에 또 저희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어떤 견주 훈련, 그 견주 훈련에 대한 인터넷 강의 판매 뭐 이런 형태로 쭉쭉 이 피보팅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이 되고 거의 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개통령 모르면은 가슴을 정도로 유명해졌죠. 근데 이게 뭐 말만 들으면 쉬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 처음에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저거 떼면은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비즈니스 타겟팅을 하셨길래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시작 자체가 이거였어요. 어차피 이런 애견 훈련소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서 도대체 살아남으려 그러면 광고를 잘하고 뭐 말을 잘해서 상담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물론 훈련 되게 잘하는 친구의 전문성이 좋아요. 네네. 근데 그 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다고 해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사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애견 훈련을 배웠던 친구예요. 전문성은 되게 뛰어난 친구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 애견 쪽에 계시거든요. 그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아니 그 훈련사는 실력만 뛰어나면 어디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어도 찾아온다. 근데 바이럴로 했어. 네, 근데 찾아올 수는 있는데 알아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실력 뛰어난 거랑 알려지는 것도 다른 거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강원도까지 가기는 뭔가 더 좋은 것과 다른 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숟가락들이 막 있어요. 하나는 뭐 긴 거, 하나는 뭐 짧은 거, 하나는 넓은 거, 무거운 거. 근데 하나는 포크 숟가락인 겁니다.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뭐 군대 가서 먹어야 돼요. 젓가락이 없어요. 숟가락 어떤 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포크가 달려있는 포크 숟가락이 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허름해도 뭔가 중고처럼 막 찌그러져 있어도 이거는 기능을 다르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허다 많은 이런 훈련소 말고 뭔가 좀 다르게 갈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늘 얘기하는 게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해도 돌아가면은 막상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또 오게 된다. 왜냐면은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걸 보면은 당연하게도 뭐 그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가 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견주를 반려견 보호자들이죠.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런 거에 맞게끔 또 이 친구가 해외에 가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걸 다시 갖고 와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그런 세미나도 열고 그런 식의 인터넷 강의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점점 진화가 되었던 거죠. 일단 내가 일반적인 훈련소를 차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 견주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별한 곳이 되어버리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당연히 그럼 손님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특별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뭐 바이럴 어떤 소개를 일으켜내기도 일반적인 훈련소에 비해서 야 이런 게 있대. 입소문 퍼지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시작이 되면서 또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반적인 훈련소들은 자기 밥그릇이잖아요, 이게. 그 견주를 직접 교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좀 치부하는 분위기였고 왜냐면은 아니 전문가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애견 훈련 제대로 하긴 하겠냐.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형욱이가 하는 이런 강영욱 소장이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던 이런 분위기였고 그럼 우리 측은 당연히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그 출산을 하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여야 되느냐 뭐 출산 알고 있는 뭐 간호사여야만 출산할 수 있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육아를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뭐 배운 어떤 육아교육학과 이런 거를 해야만 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배워놓고 나서 좀 알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면서 뭐
뭐 서로 간에 의견이 좀 갈리는 거죠. 애견훈련소 측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아니 그 전문가가 아니어도 배워서 엄마가 하는 게 더 맞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 프레임이 서로 좀 갈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점점 몰리게 되는 손님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게 그때 2014년도. 그럼 이게 발상에 약간의 전환을 한 게 잘 맞아 들었고 그게 사실 주변에서 그런 경쟁자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네, 될 수 운도 있다. 좋았고 또 실력도 좋았고 아, 또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지? 그 또 저는 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아들 키우는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키우는 아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 최민준 씨, 네, 최민준 민준이.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아주 자꾸 편하게 불러가지고 민준이. 저희 와이프도 많이 보거든요. 네, 아들 TV의 최민준 대표님.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콘서트 네. 받으셨다고 들어가지고 민준이 같은 경우가 저를 제일 처음 만난 게 2008년도입니다. 되게 오래됐네. 2008년도에 제가 아까 20대 사장 만들기 그 청년 창업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데 군대를 갓 제대한 어떤 젊은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도 되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라고 부르기엔 좀 규모가 좀 작긴 했는데 어떤 뭐 그냥 독서 스터디 모임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피치 모임 뭐 그러면서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게 어떤 방문 미술 과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봤죠. 도대체 뭐를 사업을 하는 거니? 물어봤어요. 그 이제 모임에서 편하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업에 대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결국 이제 돈 벌리는 건 뭐 딱히 없는 거고 그냥 미술 과외를 하면서 그냥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왜 방문 미술 과외를 하고 있을까? 그 왜 취직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술학원을 차려도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그 아동 미술 시장에서는 여자 선생님들을 선호하지 남자 선생님을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유는 뭐 그 아마 그래도 우리 애들 가는데 그 대부분 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에 맞는 성별이 이게 여성인 걸 좋아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취직이 안 된대요. 한마디로 미대 오빠는 약간 좀 수요가 적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늘 뭐 그냥 뭐 과외만 하러 다니는 아들 특히 그 당연히 엄마가 그 또 이 친구 잘생겼잖아요. 잘생기니까 또 젊은 어머니들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문 과외를 이렇게 아들 위주로만 다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전문성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럼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될 거면 아들만 가르치는 이런 거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우리는 아들만. 주위에서도 그랬죠. 왜 시장의 반 이상이 넘는 그런 딸들을 포기하냐. 그리고 저희는 당당하게 우린 시장의 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반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들, 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들들이 또 보면은 그 어릴 때 산만하잖아요. 엄청 산만하죠. 네, 엄청 이게 뭐 잠시도 가만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다 자기 아들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뭐 어릴 때 맨날 통지표 보면은 뭐 두뇌 명석 하나 주기 3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 이해를 잘 하는데 그 아들 가진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파고들자. 왜냐면 이 친구는 뭐 미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막 작품하고 막 활동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의 집중력을 쫙 쏟아붓는 거에 어떤 이게 체계가 뭐랄까 좀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산만한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에게 딱 맞춰가지고 딸로 태어난 엄마들은 절대로 모르는 아들 교육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자로 조그맣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 카페에 좀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뿌리면서 어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세요. 그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이거 받는 엄마들은 다 그 아들이 산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읽다 보면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들이 산만한 거는 잘 보면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엄마의 문제라는 얘기로 많이 가요. 왜냐면은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퇴근하는 남편이에요. 자기가 와서 씻고 밥 먹어 그러면은 씻고 밥 먹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씻어요? 아니면 그냥 쇼파로 가요? 쇼파로 가죠. 자기가 밥 먹으러 하니까 그러면서 밥 먹으러 와요? 아니면 테레비 리모컨을 틀어요? 이게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민준이가 하는 얘기를 그럴 때 옆에 가 귀를 잡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의사소통 체계가 다르다. 남자랑 여자랑? 네. 기본적으로. 네, 이건 방금 좀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남자가 하는 말의 패턴과 여자가 하는 말의 패턴이 그 여자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것처럼 아들도 그 남자어를 쓰는데 남녀가 말이 안 통하면 남편은 그냥 집 나가서 그냥 밖에서 늦게 들어오면 되는데 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얘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산만해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늘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잘하고 막 엄마가 대화를 한다고 해요. 엄마는 대화겠죠. 얘는 잔소리겠지만. 그리고 미술학원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나랑.
뭐 이럴 정도니까 어쨌든 남자와 여자 이런 대화 패턴이 좀 다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마가 그걸 모르면서 자꾸 애한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애가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한번 애를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하는 샘플 강연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열게 된 겁니다. 그 미술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을 불러놓고 애를 데려와서 뭐 시키는데요. 평소에는 5분은 뭐야. 1분도 가만히 못 있던 애들이 1시간, 2시간씩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걸 보면서 뭐가 지금 내가 정말 잘못돼서 애가 산만해지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어머님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면서 지금 전국에 40개가 넘게 있는 이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정확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책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진짜 그 젊으신 분인데 고시원에서 정말 월 40만 원짜리 그런 방에서 살다가 지금은 또 펜트하우스에 살고 네네. 그런 분이 있다고 들어서 아주 멋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 정말 스토리도 실천러. 많이 이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뭔가 하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돌진하고 실천하는 멋진 어떤 실행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성형외과에서 상담 실장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일은 부동산에서 중개 같은 보조 업무를 했거든요.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시도를 해보던 측에 이 성형외과가 보면 왜 그 수술하고 잘못된 의료사고 나면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이게 혹시 돈이 잘못되는 거면 돈을 물어주면 되는데 얼굴이 잘못되면 이건 진짜 잘못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영업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럼 옛날에 해봤던 거 우리가 하자 라고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다시 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라고 하면서 왜 그 자기가 예전에는 그 부동산 상담 실장을 할 때는 많이 벌어도 한 달에 한 700 정도 벌었다 하더라고요.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일하면서 막 원래는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도 막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몰래 일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전월세 이런 임대 맞춰가지고는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럼 돈이 좀 더 많이 되게끔 하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일단 뭔가 지어져 있는 걸 팔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 빌라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래 그 태생이 또 강남에서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남에 부동산 일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남에서 강남 전문 부동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강남 전문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내가 뭔가 왜 강남 전문 그러면 막 돈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는 부동산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귀해서 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막 큰 손들을 하자니 좀 부담도 들었고 이게 뭐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파는 빌라 이런 것들 분양은 뭐 그게 막 큰 어떤 거부를 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빌라니까 그런 강남의 빌라 그때 당시 한 2, 3억 정도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소액을 투자하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강남 소액 투자로 뭔가 지금 이 빌라를 투자해서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볼 이런 걸로 내가 좀 포지셔닝을 해볼까? 라면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 자기의 그 회사로 요 안에서 이제 강남 오피스텔 투자 비법집 왜냐면 그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비슷한 가격대이고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빌라 투자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 오피스텔 투자 비법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강남에 있는 131곳의 오피스텔 빌딩들을 싹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왜 인터넷에 없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사진 찍고 어떤 요 동네는 어떻고 내 나름대로 평가는 어떻고 이러면서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가 좀 넘는 강남 오피스텔 투자 비법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반 정도를 딱 잘라서 체험판으로 무료 공개를 했던 거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강남에 첫 번째 투자, 소액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나머지 대출을 어차피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한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이 손님들에게 책자를 공개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 부동산 강남 투자 스터디를 열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빌라 하나 팔면 떨어지는 커미션이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영업사원한테. 그러면은 10개만 팔아도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2012년도 6월달 아까 그 개통령 형욱이랑 같은 기수였는데 같이 듣고 이 책자를 만든 게 강남 오피스텔 투자 비법집이 6, 7, 8, 9, 10월달쯤 만들었다가 10, 11, 12 동안 5천만 원 정도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판 거죠. 열심히 팔아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제 커미션을 5개를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또 버니까 또 이게 늘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쫙 모았다 판 거니까. 또 그 다음 달에 좀 확 꺼졌다가 또 이제 확 올라왔다. 이렇게 들쭉날쭉을 하다가 드디어 2013년도 5월 달에 이분이 1억을 넘게, 그러니까 한 달에 10개를 판 거죠. 뭐 1억이라고 하면 되게 막 커 보이는 수치인데
10개라고 하면 또 말이 되는 수치잖아요. 그쵸. 한 해 1,000만 원씩이고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책자를 받아가면서 네. 오피스텔 투자하겠다, 빌라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그때 제가 광고를 대행해드렸는데 그때 6,000명 정도 됐거든요. 6,000명 중에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혹은 실투자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신 걸 테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어느 정도 그 이렇게 1년, 2년 흐르면서 안정적으로 한 달에 1억 정도씩 벌고 있는 게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씩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좀 모으기 시작했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감질맛이 나기도 하고 왠지 더 뻥 터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자꾸 가릴 것 같은데 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2014년 10월 달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또 나눴던 게 이제 한 달에 1억이 아니고 한 달에 월 10억을 벌고 싶다. 목표가 이제 정말 그 꿈도 크고 목표도 원대하면서 그분 지금 목표는 대통령 하는 거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부동산 업계에서 대통령을 했잖아요. 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목표가 원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이루고 안 이루고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꿈이라도 있다는 게 그만큼의 동기가 되는 거고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월 10억 좋습니다. 그럼 월 10억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한 달에 1억씩을 이렇게 버는데 요거를 가지고 왜 1억만 해도 10번 계약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집 보여줘야 되고 뭐 와서 또 밀당도 해야 돼. 상담하면서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왜 안 하냐 또 다음에 생각해봐라. 관리 이게 보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이 10건 계약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씩 따져보면 10억이면 100건이잖아요. 100건 어떻게 계약을 해요, 이거를? 하루에 한 서너 건씩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 한 번에 모아놓고 계약서를 다 쓸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오피스텔 공동구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그 똑같은 공동구매가 그 김치, 뭐 돈가스, 고구마 이런 거면은 말이라도 되잖아요. 네. 공동구매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와 상관도 없이 무슨 건물을 뭐 집을 이런 걸 공동구매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소하니까. 근데 그보니까 그걸 듣다 보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게 제 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냐면 그로부터 한 달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해봐야 되냐. 제가 그때 카카오 스토리 보면서 공동구매에 많이 빠져 있었을 때라 그래가지고 그럼 이 부동산 공동구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럼 회장님이 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업계를.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 큰 돈을 누가 이렇게 덜컥 먼저 주겠냐. 공동구매 개념이 그거잖아요. 먼저 돈을 주고 기다리는 거니까 네네네. 좀 싸게 살려고. 네. 그거 안 된다. 아니 왜 안 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냥 먼저 돈 내놓고 싸게 사는 건데 돈이 1,000원이면 되고 1억이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그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전에 왔던 분이. 그건 그럼 일단은 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잘 줘서 된다 칩시다. 그래도 안 된대. 왜요? 그러더니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싸우죠? 그게? 먼저 돈을 냈던 사람들이 이게 내 거다. 이게 호실이 또 위치가 좋은 게 있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아니 그냥 돈을 먼저 낸 사람이 먼저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도 왠지 그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여기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싫다는데 말 안 해줘 뭐. 방금처럼 어떤 얘기를 해도 뭐가 됐든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안 될 거라 그러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와도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늦게 가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얘기하면 맨날 불평불만에 핑계만 대니까. 근데 그 같은 얘기를 이분한테 했더니만 갑자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 돈을 탁탁 줘야 되는데 믿음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주겠어요? 그랬더니 뭐 하다 보면 누군가 믿을 거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차피 될 거고 되다 보면 그걸 보고 또 믿겠죠. 그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혹시 안 싸우겠어요? 뭐 싸울 거 뭐 있어요? 뭐 싸워도 뭐 그냥 중재해주면 되는 거지.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중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중재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든 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게 심플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회장님 찾아와서 또 물어보면 되죠, 뭐. 참 맞는 말인데, 참, 같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게 확실히 너무 재는 것도 안 좋네요, 사실. 맞아요. 네. 실천은, 그렇죠. 무조건 일단 해봐야 뭐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아무 대책 없이 되지도 않을 만한 걸로 남들과 똑같은 걸로 부딪히면 이건 계란을 밟게 되는 거지만 네네네. 나름대로 논리는 갖췄고 이게 아직 선례가 없을 뿐인 거지 뭐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네네. 어떤 이 공동구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맥락이 뭐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뿐이고 내가 그런 걸 입증할 만한 신뢰가 당장 없을 뿐인 거지 노력해 나가면 언젠가는 당연히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근간으로 난 일어설 수 있다. 실천을 했더니만 그 느껴지는 게 역시 뭔가 이렇게 실행력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있는 걸 괜찮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 간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분은 뭐 당연히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없었어요. 손님이 그걸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미리 계약금 걸어놓고 네네. 뭐 중도금 뭐 해갖고 이제 1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현물도 없는데 그럼 언제 집이 나와요? 그것도 모르겠다는 건데. 근데 그걸 믿고 누가 사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두 명씩, 그럼 한번 내가 좀 싸게 준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그 미리 돈 좀 넣어놓을게요. 라고 하면 한 명, 두 명, 10명, 20명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는 손님들은 생겼는데, 그때 강남의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건축주들이 빌라를 안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었다가 못 팔면 자기 손해잖아요. 혹시 또 지었다가 떨어지면 또 그 큰 문제가 돼요, 땅값이. 그러니까 막 그 서로 뭐 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주들이 안 짓고 막 가만히 어떤 이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을 미리 내놓은 사람들이 언제 짓는 거예요? 라고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0명, 20명 계속 돈이 거쳐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돈이 거치니까 나한테 돈이 있네 또. 어쨌든 간에 남의 돈을 받아놨지만 지금 이게 돈이 있잖아요, 현찰이. 네.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네. 잘 됐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직접 지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2014년 10월부터 시작됐던 이 프로젝트가 2015년 6월 달에 준공이 하나 빌라가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신청했었던 분들에게 네네. 분양을 싹 마무리 짓고 네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썼던 거죠. 네네. 하루 종일 계약서를 쓰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계약서 완성시켰는데 15세대가 들어가는 빌라 한 동에 주인 세대 하나 빼놓고 14개를 이제 이틀 동안 다 분양을 끝낸 거예요. 손님들 이미 계약 다 했으니까 네.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불러놓고 쭉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총 결산을 해보니까 그때 좀 땅을 싸게 사기도 했고 또 건축을 또 잘했어요 그때. 그 좋은 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네. 잘했더니만 이게 14개 분양을 성공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에 7천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빌라가. 네네. 그랬더니 뭐 그걸로 뭐 벌써 뭐 이틀 동안 본 게 9억 8천? 뭐 그러면서 뭐 보면 뭐 대기업들 분양 원가 공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아마 뭐 그런 게 아닐까. 많이 남잖아요 솔직히. 많이 남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많이 남는지는 모를 텐데 사람들이 뭐 팔아봐야 뭐 그 크게 뭐 해서 뭐 좀 남겠지 이 정도인데 저도 이걸 처음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부동산이 많이 남긴 많이 남나 보다. 왜 보면 땅 산 거에다가 건물 짓는 이런 인건비랑 어떤 자재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하면 다 곱하기 해가지고 남는 이거니까. 대신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그 분양을 성공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있겠죠. 이거를 뭐 1년 걸려가지고 분양하면 1년 동안 번 게 9억 8천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분처럼 이틀 만에 분양해버리면 이틀 만에 번 게 9억 8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분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저희 송학생 중에서는 최초로 월 10억을 돌파하게 된 분이 그분이시고 그러면서 쭉 승승장구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의 어떤 이 이름이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분을 보고 돈을 맡기고 이러면서 이 목표는 지금은 이제 그 강남에 왜 역삼역 보면 사거리에 지금 그 10층짜리 아마 다 지었나 모르겠네 빌딩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그분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돈을 맡기신 분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뭐 이런 빌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만 이런 꼬마 빌딩과 이런 식의 어떤 건물들을 짓고 있는 걸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목표 자체도 이제 이게 목표입니다. 이건 뭐 이제 실제 했다는 건 아니고 목표가 자기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는 이런 분들이 리츠를 구성하고 나중에는 그 저축은행을 하나 정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을 하나 매입을 하는 게 본인의 목표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5천억을 먼저 자산을 내가 어떤 나를 믿고 맡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5천억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5조를 내가 운영하고 싶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5조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5조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일단 큰 폭으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강남의 집값을 내가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국토부 장관하고 대통령 가겠다. 뭐 이런 목표로 일단은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단 뭐 꿈이 상당하시네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를 아주 가지고 꿈이 크신 분입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평범하신 분들이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해주신 뭐 강영호 소장이라든지 최민준 대표라든지 그 말씀하신 또 네, 부동산 황 부장님. 관련해서.